예, 착오를 상당히 길게 봤는데 106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봅니다. 하여튼 앞에 부분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로서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들 위주로 봤습니다. 거기에 일단 비진위 표시가 있었고 통정허위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제는 진위와 표시의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일단은 변론으로 하고 요 진위 결정에 타인의 사기 강박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 결정을 하고 표시 행위로 나아간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공부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에 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다. 그런 거 뭐 배울 필요 없어. 공부하다가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거지. 우리 시험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뭐가 있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쪽팔리게. 외우려 하더라도 외울 걸 외워야지. 정말. 사기 강박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냥 두 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A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사기 행위를 하고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에 의해서 속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행위로 나아간 경우이고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박행위를 하고 겁주는 행위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중개사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외워야 됩니까? 사기, 속이는 거, 강박, 겁주는 거 그러니까는 민법 교과서에 겁주는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이래 쓸 수는 없잖아요. 법조문에. 그에 의해서 겁을 먹고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한다라는 것. 이때 요 사기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기망행위를 말하고 그것 때문에 속아서 속이는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속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행위로 나아가는데 과거에는 일반적인 서술이 속아서 내린 의사하고 이 표시의 불일치에 나갔는데 이 판례가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A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을 해. 공장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B라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은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내 땅 공장 지을 수 있다라고 하길래 공장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라는 이 의사하고 그래 그 토지 산다라고 하는 요구는 일치해.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판례가 이걸 원칙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기의 경우에는 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기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표시된 동기와 관련돼서 요 표시행위가 불일치하고 그래서 중요 부분이고 조사까지 뭐 해봤다면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렇게 가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판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일치 불일치는 일단 별개의 문제로 하고 속이는 행위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요 기망행위 뭐 당연히 속이는 행위를 말할 것인데 이 행위는 자귀일 수도 있고 부자귀일 수도 있다는 것. 요것도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A라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B라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물론 중개사를 통해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아파트, 자기가 계약 쓴 그 아파트 일치해. 자고 일어나서 아파트 창문을 딱 여니까 공동묘지가 쫙 있는 거지 뭐. 이거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 안 하면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되는 거.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으면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된다는 거. 이게 공동묘지인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중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확인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뭔가가 뭔데? 내가 어찌 알아? 소송 들어가 봐야 알지. 근데 예컨대 뭐 고압 전선이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판례는 없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살짝 이야기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중개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이야기 안 했으면 사기라는 거지. 사기. 알고도 안 했으면 형법상 사기죄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과실이라면 고의면은 형사상 사기죄로 가는데 과실이라면 사기죄는 아닌데 민법상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 안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돼. 그러면 이 중개사 아저씨가 나 몰랐다 통할까? 이 자리에서 중개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럼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는 알고 쏘길라 하지 마시라고. 알았으면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라고. 안 사면 할 수 없는 거고 요거 쏘기 가지고 단독 몇 푼 벌라 하다가 막 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중개사들이 민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째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은 국민들이 보호를 받을까 피해를 입을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흘러가 봐야 알겠지.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으면 변호사들이 할 일을 찾으려 하면은 중개 사무실 많은데 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일면 돼. 분명히 하루에 한 개는 사고가 날 거니까. 이 또 이야기하면 또 변호사들이 또 볼라. 설마 뭐 변호사들이 내 수업을 듣겠어요? 적어도 민법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럼 이런 경우는 A라는 사람이 옛날에 K한테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1억에 매입을 했어. 지금 B한테 팔려고 하는데 이걸 10억에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것들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기록이 없었다는 거죠. 등기부에 시가를 기록하는 게 맞을까? 내 생각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록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기록하니까 뭐 변론으로 하고 그때 요 사람이 토지를 매도할 때 이 매수인에게 종전에 자기가 산 매입 가격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시가 고지 의무가 있을까? 이거는 없다는 거. 시가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는 고지하지 않더라도 사기는 아니라는 거. 물론 아직까지도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K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A가 1억 주고 매입해놓고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하는 수도 있을 거라고. 미등기 전매라는 사실, 여기서는 10억에 팔면서 전에 내가 1억에 샀다. 이거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이것도 고지 의무가 없다는 거. 미등기 전매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거. 현재 판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판례가. 내일이라도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모 법원 앞에는 어딘 거는 안 가르쳐주고 거기 계신 분들은 알아들을 거고 모 법원 앞에는 그 사무장들이 뭐 법무사나 변호사보다 일처리를 더 잘 알고 더 많이 안 돼.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무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놔놓고 토론을 한대.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아들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하는 거지. 돈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훨씬 많이 벌고 있고. 정 따고 땡이 아니고 정 따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광고 행위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대형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을 하면 이거는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백화점에서 물건 구입하기를 뭐 10만 원에 구입해 놓고 10만 원 구입, 가격표 1000만 원 붙여 놓고 세일한다. 뭐 500만 원. 이건 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기 행위, 기망 행위는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B가 사기 쳐가지고 그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요 사기 행위가 위법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고의가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난 그 정도 하시고 강박의 경우에도 급주는 행위 요것도 자귀일 수도 있고 부자귀일 수도 있습니다. 자귀일 수도 있고 물론 이 강박으로 인해서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그에 의해서 겁을 먹고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 행위로 나아간 경우인데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국가기관 중앙정보부에서 너 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지 않는다면 비리를 수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겁을 먹고 정려한 사안에서 이게 반사회적이라고 평가는 안 되고 110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107조 비진이 표시 이론 적용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겁을 먹고 이거 이 순간에 안 주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주고 치워야 되겠다. 이게 의사라고요. 준다 했으니까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라고 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사건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많은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강박 행위도 위법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강박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일단은 유치한 예를 하나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요 B가 요 어느 길목에 차를 세워놨는데 A가 차 유리창을 박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 차 유리창을 박살내고 있으면 보고 있어야 돼. 가서 왜 그러냐 따져야 돼. 니는 어떡할 거냐고. 나는 보고 있을 거라고. 괜히 차 유리창 왜 깼냐 하다가 내 머리 깨지는 수가 있어요. 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근데 법적으로는 깨지 말아 할 권리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잡았어. 용감하게. 차 유리창 박살난 거 그냥 한 10만 원쯤 한다고 보고. 이것도 하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느 대학 친구가 고속도로에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앞에 트럭에서 돌멩이 파편이 떨어져 가지고 앞유리가 깨졌대. 이 트럭 잡으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열받아 가지고 막 잡으러 갔대.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막 가더래. 열받아 가지고 차를 가지고 트럭 앞에 딱 세웠대. 죽을 뻔한 거지 이걸. 다행히 이 트럭 기사 아저씨가 차를 쭉 세워가지고 멈췄는데 아저씨 당신 차에서 돌멩이 떨어져가지고 그랬으니까 유리창값 변상해라 이래 이야기했대. 아저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더니 하여튼 수리센터를 데려가더래. 그래 이 애는 저 차 처음 뽑아가지고 그랬으니까 이 차 유리창값이 몇백만 원 할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뭐 10만 원 나와가지고 쪽팔리 죽은 줄 알았다던데 10만 원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10만 원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유리창값 변상해라. 변상 안 하면은 그냥 고소하겠다. 이러니까 겁을 먹고 10만 원 주더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정당한 목적이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고소한다 했으니까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강박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그런데 이번에 딱 잡힌 게 한 번 깰 때 잡혔는데 이 사람이 10번째 깨졌어요. 10번째. 그러니까 100만 원을 딱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1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잡고 100만 원 내라. 자기는 한 번밖에 안 깼다 하는데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내 10번 깨졌으니까 100만 원 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러니까 고소당해가지고 하느니 100만 원 준다. 그럼 이 경우에는 고소하겠다라는 수단은 적법해도 목적이 원래는 이 사람은 딱 10만 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목적이 부당한 목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를 이번에 처음 내리는데 딱 첫날 깼어. 그 열받아가지고 주먹질 했다는 거죠. 몇 대 딱 지어받고 10만 원 내놔라고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수단이 부당하다는 그렇지. 수단이 부당한 거죠. 이 경우에도 강박이 된다는 거. 목적과 수단이 다 정당할 때에는 강박이 되지 않는데 목적이나 수단 둘 중에 하나가 위법하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여기까지는 또 별 문제가 없는데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를 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유치하게 예를 들지 뭐 민법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민법책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 맨날 해도 공부해도 떨어지는 그 사람이 열받아 죽겠다는 거지. 저거 보니까 민법 공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책도 정리도 잘 해놓고 시험만 치면 100점 나오고 열받아 죽겠다는 거지. 그 어느 날 밤길에 딱 마주쳤어. 민법책 버릴래 죽을래 이러면 어떡하죠? 니는 어떡하냐고? 난 목숨 걸고 민법책을 지키지. 근데 그 민법책 때문에 목숨 걸 필요 있냐는 거지. 새로 정리하면 되는데 사소한 거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A가 그냥 쓰레기통에 딱 버렸어. 민법책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갔다는 거지. 그런데 집에 갔는데 그때 이걸 집에 가고 나면 주워 오면 될 거니까 쓰레기통에 딱 버렸는데 그 옆집 아줌마가 딱 나와가지고 이 책을 들고 가버리더란 거지.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집을 꾸려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동네 깡패 같은 놈이 이게 시기가 생기든지 야 밤길 조심해라. 밤에 걸리기만 하면 손 좀 봐주겠다. 이러면 어떡하죠? 이사 가야 돼. 개기고 살아야 돼. 그 정도면 개기고 살 수 있는데 너 집에 아들이 있던데 조심해라. 이러면 이사 가야지 뭐. 근데 집을 10억에 내놔면 안 팔릴 수가 있어. 그 싸게 팔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네 계속 살았으면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겁을 먹고 10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일단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취소권, 권리가 있는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면 돼. 이것도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소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민법책을 버렸어. 민법책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뭐라고 할까? 민법책 소유권 포기. 즉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거란 거죠. 상대방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법 조문이 없어요. 해필이면 옆집 아줌마가 와 들고 나가. 들고 들어가. 옆집 아줌마가 안 나오고 그냥 쓰레기통에 있으면 그냥 들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들고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통에 있는 민법책을 A가 먼저 집어들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뭘까? 무주물 선점이죠. 법리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나중에 물권법 가면 다 공부할 겁니다. 그때 요 아줌마가 들고 가면은 요 경우에는 이론상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피해 볼 일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 제3자는 요 상대방의 피용자 이어도 무방한데 대리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대리라면 이렇게 됩니다. B라 하는 사람이 야 내가 A가 가지고 있는 집 가지고 싶은데 너가 한번 사봐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B의 대리인이다라고 하고 A를 사기 강박해서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효과가 B한테 무조건 기속이 되고 그때는 요것과 관련된 효과를 대리행위와 관련된 효과를 본인이 기속당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로 된다는 거예요. 대리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A한테 어느 날 K가 찾아왔어.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K가 찾아와서 야, 내 신원보증서에 서명 날인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신원보증서에 서명 날인 좀 해달라. 그래, 네 신원보증서에 내가 서명 날인 해줄게. 그래서 B 회사에 취업한다 뭐 또는 B 은행과 관련되는 뭐 거기에 신원보증서에 서명 날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들이미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지금 현재 판례가 발달된 것까지 한번 보면은 K라 하는 사람이 A한테 야, 내 신원보증서에 서명 날인 해달라. 그래, 네 신원보증서에 내가 보증서에 서명 날인 해주는데 보증 선다는 데 점에서는 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동기 부분이 표시가 되었고 그래서 신원보증서에 서명 날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이라면 이게 중요 부분이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랬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럼 요걸 놓고 보면은 착오를 이유란 취소 요건에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들어간 게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까 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을 자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 110조 2항에 따른 취소 주장을 했는데 판례가 요거는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9조 착오 취소 사건은 되어도 이 상태에서는 사기 취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례가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했는데 지금 판례가 그렇다는 것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106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거기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먼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된다. 요건 2단의 고의 이야기합니다. 사기 강박자 마찬가지인데 요렇게 속이거나 겁을 주려는 고의와 그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요 표시 행위를 하게 하려는 고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다음에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 묵시적일 수도 있고 침묵, 부작위도 기망행위, 사기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오른쪽에 기망행위,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법 질서에 반해야 된다. 신의직상 의무를 위반해야 된다. 그런 것들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상품 광고 실제 시골 시장에 가면은 광고는 의뢰의 허위 과장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의칙상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정도라면은 사기로 인정 안 된다는 거. 근데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사기 행위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요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거. 그래서 요 사람이 쏘갔으면 되고 요 사람이 겁을 먹었으면 되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사기를 유래한 취소의 입증 요건, 취소 주장자가 입증해야 될 것이고 강박자에게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 넘기시면 108페이지 겁주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 침묵, 부작위도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조폭이 입 다물고 딱 인상 쓰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데. 이것도 생각하는 게 옛날에 친구 군대 갔는데 딱 한번 따라갔는데 저 어느 군부대 옆에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갔는데 관광버스인가 기차인가 하여튼 거기서 버스를 이제 어디 움직이면서 버스를 타게 됐는데 버스를 타가 탁 앉으니까 어떤 아이씨가 차를 타더만은 난데없이 우통을 벗어. 우통을 딱 벗으면서 막 다니면서 별을 보여줘. 별을. 내가 별이 몇 개인데 라길래 진짜 그 아이씨가 나는 군인 아이씨, 장성 아이씨인 줄 알았어. 듣고 보니까 별이 몇 개인데 그 말이 큰 집에 몇 번 갔다 왔다는 말이라. 그러면서 치약 칫솔을 갖다가 자리에 한 개씩 딱 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돈 주는 거지 뭐. 내는 돈 줬을까 안 줬을까? 돈이 없어서 못 샀어. 나도 아마 돈이 있었으면 돈 주고 샀을 거라고. 이 아이씨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내가 별이 몇 개인데 이러면서 그냥 이것만 했어. 이것만. 침묵, 부작위도 얼마든지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강박행위 위법해야 될 것이고 즉 수단과 목적 둘 중에 한 개라도 위법하면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인과관계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고 그다음에 강박을 유래한 취소 요건 입증 책임은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성립 요건, 효력 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효력 요건에 문제가 있는 거는 효력 요건이 갖추지지 않아서 무효다, 취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 그다음에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였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취소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법 마인드 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109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마인드를 정상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읽는 거고 나중에 딱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은 안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민법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 제대로 가는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처음 무조건 따라가면 되니까. 한 번 베이스를 잘못 가는 사람은 이거 지우기도 힘들고 지우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지. 이게 도시가 개발돼 있어. 개발돼 있어. 이제 이게 노후화됐을 때 이 도시 전체를 통째로 뭐 재개조하는 것보다는 빈 땅에 가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게 훨씬 비용이 싸겠죠. 이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데 뭐 중국 같은데 땅이 큰 데는 버리고 가면 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걸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고 도시를 새로운 지역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 책임은 아니라는 거지. 100년 뒤, 200년 뒤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 더 곤란한 게 뭐 온천수 개발한다고 아무데나 그 파이프를 박아. 안 나오면 그냥 떠나. 막아놓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떠나. 수돗물 한다고 파이프 박아. 그래가지고 쓰다가 그냥 떠나. 이거 처리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수가 다 오염될 건데 누가 책임지지? 그때쯤 되면 저거는 죽고 없다는 거지. 제발 이런 걸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처음 할 때 똑바로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 범위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린 거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거 정리해 놓은 것이고 1번, 2번, 3번, 4번 불법 행위와의 관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당사자를 놓고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게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사놓으면은 분양사, 수분양자 아파트 사놓으면은 경전철도 들어오고 대규모 의료시설 단지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기 아파트 사놓으면은 부동산 뛸 겁니다. 라고 하기에 이역에 샀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은 한 10억짜리는 될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샀다는 거지. 산데 이런 게 안 들어와. 그러면은 사기가 맞으니까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10억까지는 안 올랐어도 5억짜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5억짜리는. 그럼 이거 취소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취소를 하면은 유효한 걸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2억 대금 준 거 유효하고 등기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해. 일단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가지고 없어지고 2억을 받을 수는 있고 소유권은 돌려줘야 돼. 그러면 그때 손해가 있으면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거. 그럼 이 손해배상액이 얼마냐는 거지.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입증을 잘못하면 원금만 받고 이거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5억짜리인데 2억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취소권은 있지만 취소 안 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 취소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취소 안 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하는 게 이 사람한테 유리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가지고 없어지니까 안 주도 될 걸 줬다는 거지.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어떤 고의, 2단의 고의도 있으니까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둘 다 발생을 해. 근데 중첩적 행사는 안 되고 선택적 행사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기 취소권 행사하고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해도 됩니다. 사기 취소권 행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도 됩니다. 사기 취소 안 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기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둘 다는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은 있지만 현재 판례가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111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되는 부분을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의사표시 부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사기 강박 부분은 그냥 좀 줄이고 가는데 사기 강박이라니까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별거 없다는 거지. 별거 없다는 거. 일단 지금 우리가 한 거는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을 때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민법 총칙에서는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놓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내면의 의사가 거래계에서 의미를 가지려면은 표시가 되어야 한다. 요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민법책을 주문하는데 민법책 주문할 의사를 가지고 주문서를 작성했어. 그래서 A집 방바닥에 나 뒹굴고 있어. 회사가 알아 몰라? 모르지 뭐. 그래서 요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단계를 표백이라 하고 우체통에 넣는 경우를 발신이라 하고 그리고 상대방 집에 도달할 수도 있고 우체부아이씨가 잘못 배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달받은 사람이 그걸 읽고 이해, 요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 회사 이때 어느 때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쪽 부분의 일치, 불일치, 하사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게 실제 거래계에서 의미를 가지려 하면은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표백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표백주의, 발신에 의한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시킬 데가 없는 거지 뭐. 도달시킬 데가 없으니까 보낼 데도 없어.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원칙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민법책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순간 집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순간 버릴 때 내한테 이야기해야 돼. 내한테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 조용히 갖다 버리면 되지.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이론상 표백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법 조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유정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법 조문에서 별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놓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몇 개 있다는 거지, 몇 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빼고 난 나머지는 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학자들이 한 번씩 내니까 우리가 공부는 해놔야 될 건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놨어요. 이거 몇 번 모든 시험에서 문제가 잘못 나온 적이 있어요. 확답을 발했을 때는 규정이 없지 뭐. A라 하는 사람이 이 건물 팔란가 안 팔란가 모르겠는데 누구에게도 팔아달라고 한 소리도 없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는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또는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리조에 가서 보는 거고 그때 이 상대방 쪽에서 요 본인한테 당신 요거 인정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최고권 행사했을 때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지난 시간에 한 적도 있습니다. 발하지 아니하면 이 경우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답을 발했으면 어떡할 건데?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하지. 근데 법조문이 별개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법조문대로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3월 1일 날, 3월 3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사람이 5월 3일 날 물어봤어요. 5월 10일까지 답을 달라고. 5월 10일까지 답을 안 주면은 법상 당연히 추인 거절로 되고, 5월 9일 날 답을 주면, 그래가지고 이게 5월 12일 날 도달하면, 도달주의에 따라서 이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법조문에서 추인을 하면은 무권대리 행위한 그때부터 유효한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요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A가 4월 달에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줬으면 어떡할 건데? 또는 저당권 등기 해줬으면 어떡할 건데? 원래는 등기 벌구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1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4월 달에 돈을 빌리면서 9억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놓고 추인을 하면 어떡할 건데, 이거? 소급해버리면 없었던 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조문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때 제3자는 당연히 선악을 따질 필요 없고, 법조문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놨는데, 이론상 그 제3자는 대항력은 갖춰야 된다는 거. 대항력 안 갖추었으면 단순한 채권자의 위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보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시라고요. 저 세부적인 내용은 어느 민법 교과서에도, 중개사 교과서에는 안 써놨어요. 일반 대학 교재에는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가 잘못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 기출 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통지. 사원총회 소집통지. 채무인수의 성납 여부에 대해서 이것도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 의사표시를 발한 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연착의 통지.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확답을 발했을 때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규정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고, 다른 법조문이 있으면 그 법조문대로 가고, 다른 법조문이 없으면 원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근데 간혹 시험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간혹 시험 나온다고 해서 이거 또 별표 치고 오만가 해가지고, 별표를 어디다 치지? 내 책 페이지마다 다 별표 치시라고. 다 시험 나올 거니까. 민법은 잘리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또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별표 치고 또 외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은 객관식 시험 치는 사람들이고, 객관식 시험 치는 사람들은 시험지 지문에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지문에 있는 거 보고 이거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하면 돼. 내는 수업을 하니까 머릿속에 넣어놔가지고 끄집어내야 돼. 무슨 수를 외우지? 내는
그냥 흐름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흐름대로. 그럼 본인들은 내만큼의 능력을 가질 필요 없어. 본인들은 이걸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어. 시험지 지문에 있는데 말을 새겨 들으시라고. 이 객관식 문제 푸는 능력을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요게 이해가 되면은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거에 100분의 1만 해도 그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공부 방법을 잘못 선택가지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이제 책 주문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은 이 상대방 회사의 우체통에 도달할 거라고. 그런데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다가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보자고. 사망을. 그러면 회사가 알고 안 보낼까? 저 사람이 사망인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쪽이 무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당은 저런 거 다 알까? 그 다음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역시 이미 행해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원칙이라는 거. 예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그 유명하신 그 이미자 아줌마 가수 어느 무대에서 어느 나이트에서 우리 나이트 와가 노래 한번 불러주시지요 라고 했다는 거죠.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당신 거 가서 노래 불러주겠소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거 승낙서가 우체통에 들어가고 돌아오다가 이분이 사망했다는 거지. 당연히 이 승낙서는 이 회사에 도달할 거고. 그다음 이 경우에는 효력이 유지될 거냐? 그 사람 개인의 특수한 능력과 관련되는 이 경우라면 이거 상실돼야 돼요. 일반적인 재산적인 문제라면은 상속이 일어나겠지만 이건 상속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은 소멸해야 돼요. 그래도 원칙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도달되면은 도달된 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도달받을 수 있는 능력, 수령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도달주의하고 관계 있는 것만 수령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달주의하고 관계 없는 것들은 상대방의 수령 능력을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은 수령 능력과 행위 능력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이 제한 능력자라면은 수령 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면 효력 발생 안 한다는 거죠. 단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소고표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시송달. 표의자 쪽에서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요건이 구비가 돼서 국내에서 공시송달할 때에는 개시 2주 1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요거는 민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이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111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이때 도달, 요지 가능한 도달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요지했나 안 했나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편으로 보냈을 때 반송되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오지 않는다면 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그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연착, 불착하면 효력이 발생 안 하니까 표의자의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거. 3번 발신 후의 사정 변경. 그 교과서를 쭉쭉 목차 위주로 보고 가는데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발신 후의 사정 변경, 그 법 조문 내용이 개정된 부분이 안 됐는데,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사망하거나, 옛날 조문은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해놨는데 지금은 제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걸 삭제하시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113페이지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민법상 발신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관념 정리하시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론상 발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법 조문에서 별도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시송달,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상대방을 과실 없이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것. 그 개념을 가지고 요건을 분설해 놓은 것이고, 국내에서의 공시송달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결과로서 상대방은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수령 무능자라는데, 즉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의사표시 했을 때는 의사표시했다는 거, 즉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 안 때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무능자를 다 제한 능력자로 인식하시면 되고, 그 정도 하시고, 시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잠깐 조금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사법시험 예상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선생 뭐 하고 있는지, 문제를 뭐 그렇게 냈는지, 사법시험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B라는 어떤 2번 처자가 통학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는데, 어떤 남학생이 그 연애편지를 써가지고 뭐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뭐 어디로 나온나 이랬다는 거죠. 편지를 집에서 썼을 거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 여학생 몰래 가방에 넣었을 거고, 그러면은 이 학생은 학교 가가지고 가방을 열어봤을 거고, 그때 발견 못하고 집에 가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게 그냥 모의 문제였어. 모의 문제였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기출문제면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의사표시가 있다는 거지. 당신하고 결혼합시다 이러면 의사표시가 맞아.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커피숍에 나와 주실래요? 이게 의사표시가 맞을까? 논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물건 팔래요. 그래 당신한테 물건 팔겠소. 이래 놓고 나중에서 팔기로 한 물건 안 주면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번 주 일요일 날 커피숍에서 만날까? 그래 이번 주 일요일 날 커피숍에서 만나지. 해놓고 안 가면은 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문제를 낸 의도는 알겠는데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집에 썼을 때는 알 거고 가방에 넣었을 때 B한테 도달한 거는 맞아. 근데 몰래 넣었다 했어. 요지 가능한 도달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때 효력이 발생 안 해. 요지 가능한 도달이 했습니다. 살짝 그 하는 거는 도달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가방을 학교 가서 열어봤다는 거지. 그때 인식 못했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견한 그때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어거지의 문제를 만들어낸 웃기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지 가능한 도달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